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오늘은 양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히 국회 측이 내란 혐의자들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는 심판정을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14명 체포 명단을 인정한 여인영 전 사령관의 조서, 그리고 국회의원 다 체포해라, 불법이다.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를 걸어 이런 지시를 반복했다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조서가 공개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요청에도 예정대로 모레 오는 20일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 세 사람의 증언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 짓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3월 중순까지는 결론이 나고 인용 시엔 60일 내 조기 대선이 이어집니다. 헌재의 시간표부터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오는 2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5일로 일정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일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겹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헌재는 대신 변론기일 시작을 1시간 늦춰 20일 오후 3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 3시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게 될 전망입니다. 헌재의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2차례 증인 신문에 불참한 조 청장에겐 구인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미루지 않은 건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될 경우 헌재는 이달 말 한두 차례 더 최후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었습니다. 이르면 내달 초에서 중순쯤에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20일 형사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이 위법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 신문도 함께 진행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렇게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 조서까지 나오자 반발하던 대리인이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 차량이 헌법재판소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갑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9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러 나왔다가 변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양측 대리인단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의견을 설명하는 날임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측은 이미 지난 기일에 다음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알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왜 굳이 헌재까지 나왔다 돌아갔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 조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부가 이미 지난 기일에 결정된 거라며 심리를 진행하자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조 변호사는 계속 반발하다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가버렸습니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다른 대리인들도 계속 법정을 나갔다 들어오는 등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오늘 여인영 전 사령관이 14명의 체포 명단을 인정하면서 평소 대통령이 인물들에 대한 품평회를 많이 했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한 조서가 공개됐습니다. 한마디로 체포 명단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었다는 건데 이 조서는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전해들은 뒤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이 명단을 공유하는 등 체포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체포 명단 속 인물들과 관련된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도 떠올려 진술했습니다. 14명을 특정해서 체포하라는 지시는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으로부터 들은 것이나 대통령이 평소 비상조치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검찰이 체포 명단 인물을 두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대통령이 평소 인물들에 대한 품평회를 많이 했다며 대통령이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게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대다수는 대통령께서 평소 부정적인 말씀을 하던 사람들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체포 명단 등 의혹을 전부 부인해왔습니다. 과연 처음에 14명, 나중에 이제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라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하지만 체포 명단엔 이미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겁니다. 이 같은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는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들이 공개됐고 또 증거로도 채택됐으며 언제 선고가 나올지 그 윤곽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취재하고 있는 여도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 기자, 이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큰데요. 3월 초중순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오늘 재판부는 변론을 시작하면서 이 20일에 예정된 증인 신문에 이 기일 변경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1시간 정도 신문이 좀 연기가 되기는 했지만 이 기일을 새로 잡진 않은 겁니다. 특히 재판관들은 이런 점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일단 네. 달력을 보면서 향후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20일 신문할 증인 3명은 이 모두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인이 더 추가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 측은 지금 더 이상 증인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20일에 마지막 10차 변론을 하고 나면 이 다음 주 중에 최종 변론을 하고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좀 보면 종결을 하고 난 뒤에 이 보름 내에 선고가 보통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3월 초중순에는 선고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5월 초중순에 이 대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 선고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일부 대리인이 자리를 뜨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일괄 사퇴하면서 변호사도 없는데 무슨 재판을 계속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일단 오늘 변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이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서증 조사를 하고 이 진술 요지를 좀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군 사령관들의 진술 조서가 포함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가 이의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대로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른 대리인들도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반복했는데요. 이 헌재의 결정에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서서도 지금처럼 심리를 진행하면 이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런 예고도 했는데 대리인단 총사퇴로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헌재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심리를 할 때 이 대리인이 없으면 사인은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예외 조항이 있죠.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이 있잖아요. 네,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네. 또 법률가고 이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심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군요.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들이 또 공개가 됐는데 사실상 오늘이 이 증인신문은 그러니까 다음이 마지막이겠지만 이제 2차례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을 강조했다고요?
네, 기존에 주장했던 이런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계엄했다, 아니면은 뭐 체포조 동원한 적 없다, 이런 주장하기는 했는데요. 역시나 부정선거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이 투표지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도 재생했는데, 이런 증거들 앞서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모두 검증을 했고 문제 없다라고 판단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정치적 공작 가능성 음모를 또 제기하고 있는데, 루마니아 부정선거 기사까지 언급하면서 이 사이버 공작 음모론만 계속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진행 상황은 여도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늘 그랬듯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TF에 중국인이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고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헌재를 흔들어온 국민의힘이 이 TF 배경을 밝히라고 가세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문 재판관은 즉각 반발합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문 재판관이 말하는 TF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용된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TF가 있었습니다. 연구관 TF는 한 20여 명 내외로 아마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설명을 내놨던 헌재 공보관은 현재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두고 한 인터넷 매체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권한은 있는지, 또 TF에 중국인이 있는 건 아닌지도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 매체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올려 고발됐습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어떤 경력과 배경의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고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냐고 따지는 논평을 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나아가 헌재 등이 공무원을 뽑을 때 국적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헌재 소속 연구관 등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히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임용되어야 한다며 외국 국적자가 업무를 하면 편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JTBC에 이젠 재판관도 모자라 연구관까지 흔들기냐며 보수당이라 말하기 민망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집회에도 직접 참석해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라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보수층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은 한계에 다다랐고 오히려 중도층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이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조기 대선에 대한 여론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1월 둘째 주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2.9%로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는데 일주일 뒤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포인트 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이 결집하며 정권 연장 여론이 높아졌던 겁니다. 하지만 2월 둘째 주엔 다시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을 넘기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하며 보수층 결집 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2월 들어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데 집중해왔는데 이 역시도 효과를 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인지 선수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단결된 힘으로 악의 창살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냅시다, 여러분! 특히 중도층 여론만 떼어서 봤을 땐 2월 들어 정권 교체 여론은 상승하고 정권 연장 여론은 줄면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응집력을 강화하는 측면은 있겠으나 중도 성향이신 분들에게까지 의견의 어떤 전파력은 없이 오히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의 관여도만 높이고 있다. 전날 발표한 JTBC 여론조사에도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유지 여론이 각각 53%와 36%였는데 중도층에선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서울경찰청장의 승진이 내정된 박현수 직무대리가 출석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이 내란 동조자가 되레 승진을 했다며 김건희 여사 인사라고 비판했는데 박 직무대리는 일체 부인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의 승진이 내정된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에 대해 야당은 김건희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인사 맞아요? 본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3차례 초고속 승진해 친윤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야당은 특히 박 직무대리가 12.3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다며 수사 대상이자 내란 동조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지난 12월 작년에 12월 19일 그리고 올해 6월 15일 두 차례 참고인 내란 조여 임무 종사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박 직무대리는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한 점은 인정했지만 계엄 관련 업무 명령을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엄과 관련해서 일체에 관여한 바가 없고요. 야당 의원들이 박 직무대리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하며 승진 인사를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은 비판이 도를 넘었다며 정당한 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벼락 인사, 인사 만행, 이례적 인사 이렇게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결국은 경찰 길들이기. 한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정상적인 인사였다면서도 박 직무대리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내란 사태를 감싸는 조치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이어서 내란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또 강행 처리한 겁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권고안을 통과시키자 국회 탄핵심판 대리인단인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작심 비판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내란 범행 후 수사나 체포 그리고 구속, 이어지는 재판 절차에서는 물론이고 수감 생활의 와중에도 일반 피의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한 발 더 나아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성들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네 사령관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속전속결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하고 26일로 예정됐던 군 인권소위 회의를 오늘로 당겨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군인권 보호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오늘과 같은 임시소위를 연 적이 없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도한 김용현 위원은 박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은 무시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 보호 침해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긴급 구제 당장 필요하다. 군인권 소위 열어달라 했지만 김용원 의원이 끝내 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12사단 훈련병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방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해서 하지만 사령관 4명에 대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긴급 구제는 각하됐습니다. 인권위 법에 따라 재판,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곧 결정문을 작성해 중앙군사법원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 송부한다는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서는 김용원 상임위원실입니다.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인권위는 오늘 오전까지도 결정문을 해당 기관들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국 직원들이 전달 업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 직원들은 제대로 된 자료조사조차 거치지 않은 안건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항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통상 안건을 조사했던 조사부서가 결정문 전달도 담당한다며 이번 안건은 김용원 위원이 독단적으로 상정한 탓에
어느 조사부서에도 전달할 의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사국 직원들은 김용원 위원이 직접 조사에 발의했으니 결정문도 김 의원이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직접 전달을 하겠다고 했다가 조사국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줄다리기가 이어지다 오늘 오전 JTBC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조사국 명의로 결정문을 헌법재판소 등에 보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민간인 노상원 씨의 롯데리아 개업 모의, 여기에 참여했던 정보사 간부가 JTBC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간부는 노 씨로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책을 요약해서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부정선거 교육 자료로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란 책입니다. 정성욱 정보사 대령은 JTBC와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책의 제목을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책을 요약해달라고 해서 A4 10장 분량으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정 대령은 앞선 군검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교육 자료로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인이 현역 대령에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기 위한 작업을 시킨 셈입니다. 책의 저자는 공군사관학교장을 지낸 중장 출신 김영철 씨로 2021년 6월 대법원의 투개표 현장 검증에도 참관했습니다. 4.15 총선 선거무효 소송의 대리인이던 석동현 변호사가 추천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데 김 씨는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 명단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씨가 참관했던 검증을 통해 선거 부정은 없었다고 결론냈고 헌재는 김 씨를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유튜브 링크를 보내와 내용을 정리해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이른바 롯데리아 개업 모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장관과의 친분을 말했다며 내 상황을 알고 진급을 언급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다른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령은 또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기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한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미군 소식통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보자 한 명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미군 소식통이 아니라 미군 군복 차림으로 중국 대사관에 난입했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였습니다. 먼저 오승렬 기자입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이 언급한 기사는 지난달 16일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사가 편했습니다. 지난해 내란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고 미군에 인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익명의 미군 정보 소식통이 기사 출처였지만 누군지는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나는 정확히 몰라요, 솔직하게. 왜냐면 저도 이 취재 기자한테 너무 깊이는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취재원 40대 유튜버 안모 씨였습니다. 안 씨가 기사를 작성한 허모 기자와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내가 쓰라는 대로 안 쓰고 뭐 자꾸 이거 빼고 그리고 이제 내용 같은 것도 본인 임의대로 수정을 하고 하니까 열받죠. 안 씨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난입한 인물입니다. 지난 14일엔 중국 대사관 진입을 시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 정보 소식통과는 거리가 멀었고 취미로 미 군복 코스프레를 즐길 뿐이라고 했습니다. 병역 사항은 육군 병장 만기 제대, 미군에 입대한 적도 없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제 중요 취재원 중 하나. 스카이데일리 측은 안 씨가 여러 취재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까지 아니라고 반박하는데도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체포를 미국이 공식 발표할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을 노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윤 대통령 대리인까지 탄핵 심판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문제의 기사를 보도한 뒤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몰라요. 지금 조 바이든 정부는 몰라요. 트럼프 행정부 쪽하고 그쪽 라인을 통해서 공동 작전을 한 거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 미국 정부가 중국 간첩단 체포를 공식 발표할 거란 기사까지 내놨습니다. 극우 성향 커뮤니티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런 내용을 사실로 여겨왔습니다. 저희 미국에서 그렇다 조사했다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하지만 이런 믿음은 근거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 그 뭐 며칠 안 지나면 미국이 깐다고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안 까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사정이 하도 댓글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가짜뉴스란 비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정부가 발표할 거란 기사를 썼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카이데일리는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기재를 하셨을 때 물증을 가지고 취재를 하시나요? 확인하셨다는 물증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거든요. 다만 근거는 여전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이뿐 아니라 스카이데일리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왔고 이걸 담은 신문이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 탄핵 반대 집회에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1년 전 경찰에 고발됐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매체는 근거 없는 보도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외부에서 광주로 몰려든 지난 15일 토요일 금남로에는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이라는 40면짜리 신문이 뿌려졌습니다. 1면부터 마지막 장까지 5.18을 모독하는 북한 개입설로 가득했습니다. 발행일은 아직 오지 않은 2월 22일자입니다. 하지만 발행일을 제외한 모든 내용과 형식이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회 의장이 퍼뜨린 인쇄물과 동일합니다. 당시 스카이데일리 A 기자는 곧바로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경찰 수사는 1년 넘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제재 없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뉴스는 계속 생산됐고 이번엔 광주 시민의 피로 물들었던 금남로에 이런 신문이 뿌려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정도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또 이송되고 저희 변호인이 또 촉구하고 광주 금남로에서 저는 악의적인 신문이 배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는 이뿐 아닙니다. 내란 사태를 맞아선 미군도 거짓이라 밝힌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기자도 스카이데일리 A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광주경찰청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해온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단하려 방대한 자료를 수합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유공단체들은 5.18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와 참가자들을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JTBC 김산입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데 앞장섰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또 기각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 경찰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 방해라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검찰은 오늘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닷새 만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기각 사유에 대해 영장 신청서에 적힌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도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주 우려 역시 낮다고 봤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두 사람의 현 지위와 경호처 업무 특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이 기각된 건 이번이 세 번째, 이 본부장은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국 기각하면서 보완 수사 요청은 왜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의 김건희 라인 간부들에게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김상민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 명태균 씨가 지난해 총선 때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 씨는 김 여사에게 논두렁엔 포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랜저가 서 있는 격이란 취지로 반대 의견을 전했다고 주변에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를 시작한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여러 차례 총 48분간 통화했다며 그 일부를 복귀한 대화록까지 내놨습니다. 텔레그램 통화에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진다며 이 추세면 110석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게 명 씨의 주장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명 씨는 구체적인 의견을 김 여사에게 전하며 반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 씨는 주변에 김 여사에게 논두렁에는 포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랜저,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 세단이 서 있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선 해당 지역을 잘 알아야 하는데 김 여사가 추천한 검사와 같은 외부에서 온 인물을 선택해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겁니다. 명 씨는 이런 내용을 검찰에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총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선 김영선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된다거나 대선에서 몸이 부서져라 도왔다는 텔레그램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서 김상민 전 검사를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김 전 검사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맡으면서 윤 대통령과 가까워진 인물로 꼽힙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023년 9월 김상민 당시 현직 부장검사는 추석 문자를 돌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감찰이 시작되자 김 전 검사는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오히려 대검을 비판했습니다. 고향 선후배들한테 감사하다라는 단문자도 못 보내냐 하는 좀 그런 자괴감이 들었던 사건이고요. 출판 기념회를 강행하며 유권자를 향해 큰 절까지 올렸습니다. 예비 후보로 국민의힘 면접을 본 날도 카메라 앞에서 대검을 직격했습니다. 네, 그 절차가 좀 빨리 마무리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날은 바로 김 여사가 명 씨와 통화해서 김상민 전 검사를 추천했다는 바로 그날입니다. 일선 부장검사가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의 반기를 들며 정치 행보를 한 것에는 윤 대통령과의 근무 인연이 컸습니다.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부임하던 때 김 전 검사는 조국 수사를 맡으며 가까워졌습니다. 2024년 공천심사 직전 김 전 검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부인상에서 일도 잘하고 센스도 있다고 말했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명 씨가 공개한 대화록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김 전 검사는 이원석 총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총선 출마를 강행했고 그 과정에 김 여사는 명 씨의 전화를 걸어 김 전 검사의 총선 행보를 도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명태균 씨 주장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하고 있는 박병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앞서 리포터 봤지만 지난 총선을 앞두고서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직접 나서서 밀어줬다,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가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검찰의 정식 조서엔 담기지 않은 내용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어제 명태균 씨 본인이 공개한 이 대화록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일단 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는 지난해 2월에도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문제를 놓고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이건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는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복기를 해서 통화 녹취록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녹음 파일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명태균 씨의 주장일 뿐이고 증거는 없습니다. 이 명태균 씨 측은 복귀한 대화 내역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이 실제 음성 파일이 있는지 신빙성이 있는 다른 근거 자료가 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이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고 명태균 씨가 누가 그런 말을 했냐 하니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명태균 씨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그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 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부분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검찰이 이 부분을 그렇다면 수사를 하려면 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좀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예,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으로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주장이 말뿐인지 근거가 있는 건지 가려야 합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대한 정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차원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가까운 거리에서 더 자주 직접 보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명품백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때 검찰이 출장 조사를 하면서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엔 검찰청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김 여사 조사 외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떻습니까? 예,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내기 위해선 대면이든 서면이든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 모두 피고발인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면서 수사 제약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부부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반려견은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고 아이도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자세한 소식 김한수 기자입니다. 한 빌라 2층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부부가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옷가지를 집어던지며 다툽니다. 여성이 강아지를 들어올리자 남성은 강아지를 빼앗아 던져버립니다.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내던진 겁니다. 아이는 충격을 받은 듯 가만히 서 있다 곧장 뛰어내려갑니다. 부부는 동물보호단체에 강아지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큼밖에 안 열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의도적으로 이 개를 누군가가 여기다가 둔 게 아니라면 이건 뛰지 못해요. 떨어진 2층 창문의 높이는 6m가 넘습니다. 반려견은 한쪽 앞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부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반려견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CCTV 영상을 공개한 동물보호단체에 항의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안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 저희가 말씀드렸지. 고소 고발을 안 했죠. 근데 영상이 올린다는 난 그 조건인 줄 알았어요. 부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스타항공 승무원들이 이렇게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가 인증샷을 찍었다가 문매를 맞은 일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이스타 측은 비상구를 열어보는 교육이라고 해명했지만
공항을 관리하는 공항공사 설명은 달랐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폭설로 비행기 이륙이 지연됐던 지난 12일 청주공항.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던 계류장에서 이스타항공 승무원들이 비행기 날개 위에서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습니다. 승객들은 1시간 넘게 출발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입니다. 마치 인증샷을 찍는 듯한 이 사진이 논란이 되자 이스타항공은 오버윙 엑시트, 즉 날개 위 비상구를 열어보는 훈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공항공사 설명은 달랐습니다. 사전에 훈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던 겁니다. 비행기가 대기하는 계류장에서 이런 훈련이 진행된 전례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군공항인 청주공항은 군사 보안시설로 사진 촬영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공사의 보안 업무 규정상 계류장은 사진 촬영 심사 대상으로 사전 신청과 승인이 필수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다만 공항공사 역시 JTBC 보도 후에야 해당 논란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스타항공에 서면 경고했습니다. 또 청주공항 관할 공군부대인 제17 전투비행단에 이스타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비공식 훈련이었다며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가 인증샷을 찍은 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으며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으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어 마약을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정 구속된 지 5달 만입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유 씨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지난 재판에서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삭발한 채 법정에 등장한 유 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재판부를 향해 90도로 몸을 숙였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쉴 새 없이 골드바를 만들어도 수요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사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값 상승이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한국이 유독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섭씨 1000도를 넘는 열기에 금이 빠르게 녹습니다. 녹아내린 금의 모양을 잡아 납작하게 늘린 후 틀에 넣어 찍어내면 10돈짜리 골드바가 완성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례 없는 금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는 요즘, 골드바는 찍어내는 족족 팔리고 있습니다. 바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원자재 공급이 안 되니까 최대한대로 저희도 하고 있는데 수요 대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달 들어 시중은행에서 팔려나간 골드바는 400억 원어치가 훌쩍 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배 급증한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골드바 추세죠.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인가공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골드바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돈으로 투자에 나서는 거죠. 금 한 돈 가격이 6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자 큰 투자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은 중량이 적은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금을 1g으로 잘라 녹이자 작은 콩알처럼 변합니다. 3.75g짜리 금 한 돈의 3분의 1도 안 되는 만큼 무게는 가볍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1g이 무지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1g도 이제 금값이 비싸다 보니까 아주 없어서 못 파는 금값이 이제 수직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테크용으로 하니까 이게 인기가 좋은 것 같죠. 금 투자를 넘어 사재기 양상까지 빚어지면서 국제 금 가격보다 더욱 가파르게 뛰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금 1g의 국내 시세는 15만 원대로
국제 시세보다 13%가량 더 비쌉니다. 금뿐만 아니라 은 가격도 함께 올라 시중에선 실버바 역시 품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되느냐가 금값 향방을 좌우할 전망인데 일각에선 너무 빠르게 뛴 금값 고점론도 제기됩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천장을 모르고 뛰는 금값에 금을 사 모으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금의 상징성이 특히 큰 중국에선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금 모으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베이징 시내 한 쇼핑몰 매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모두 금을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장시간 대기하는 이들을 위해 음료와 간식거리도 나눠줍니다. 매장 앞에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렇게 최소 4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팻말까지 세웠습니다. 我就是喜欢黄金货真价实吗？这不是是吧？ 금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잘 팔리는 투자 상품 중 하나입니다. 중국인들에겐 부유와 행복, 장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이후 중국 경제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더 몰리고 있습니다. 黄金保值还有可能升值，就是老百姓手里有硬通货呗，这是黄金也是国富民强了，老百姓就喜欢。 중국 정부도 금 모으기에 한창입니다. 금 보유량을 매년 늘려선 지난해 12월 기준 2,279톤을 쌓아놨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1977년 이래 가장 많습니다. 중국의 전체 보유 외환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고 지난달엔 5톤을 더 확보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으로 전략 자산을 다변화하려는 겁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이 늘어나면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의 거래를 할 때 중국 위안화를 믿고 거래할 수도 있고요. 보다 더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고 실제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은 최근 달러가 아닌 통화로 무역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야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 모임인 희망과 대안포럼이 오늘 출범했고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통합 행보를 보여줄 계획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비이재명계 인사들의 모임인 희망과 대안포럼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민심은 민주당이 조금 더 잘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때로는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정권 교체 못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그 수박이라는 단어는 바로 민족사의 비극과 상처와 희생, 피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그런 용어를 써주지 않기를 이 자리를 호소드립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이 대표가 핵심 정책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데 대해 견제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었느냐? 저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과 자산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상속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계속 갈등 사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명계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이 대표도 통합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주 김 전 지사에 이어 오는 24일엔 김 전 총리, 오는 27일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납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박용진 전 의원과의 만남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치부 박사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 책상 치지 마세요입니다.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고성을 질렀습니다.
상대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요. 네. 이 질의 순서를 가지고 다투다 목소리가 올라간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남의 질의 순서에 껴들어가지고 자, 남의 질의 순서에 뭐니? 책상 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목소리 왜 그래 올려요? 목소리는 먼저 올리셨거든요. 용 의원님. 먼저 올리셨거든요 지금. 비슷한 장면을 뭐 며칠 전에 비하인드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일에도 용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전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말해주자면 이렇습니다. 이른바 내란 국조특위에서 용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이 수방사령관식이나 돼서라고 하면서 뭐 잘났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야! 수방사령관 시기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사병이 그랬어? 네, 당시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국민의힘에서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들끼리 이렇게 고성 지르는 모습 반복되는 거 국민들 보시기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반응이 있는데요. 일단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자체에 염증을 느낀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퇴출을 시켜라, 좀 교양을 갖춰야 하지 않냐, 국회의원의 품위를 생각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 반면에 용 의원만큼만 하자면서 용 의원을 옹호하거나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어떤 당인지 보여준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사실 용 의원은 민주당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사과해요 나한테입니다. 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시장에게 이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오늘 SNS에 올렸는데요. 이 김경수는 드루킹으로 감옥 가더니 이젠 본인이 직접 드루킹 역할로 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사건의 발단, 김 전 지사의 발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야당과의 협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야당 정치인들에게 장관직도 제안을 하셨거든요. 유승민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노회찬, 심상정 함께 이제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하나도 성사가 안 됐죠. 근데 이 말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사과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김 전 지사 발언 직후에 정의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내각 참여에 대한 그 어떤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김 지사와 해당 프로그램에 정정을 요구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사실이 아닌 발언을 김 전 지사가 당장 취소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인 건데요. 곱게 말할 때 허위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란 말까지 했습니다. 네, 이에 김 전 지사가 오늘 결국 사과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유승민 대표와 심상정 대표께는 입각 제안을 검토했지만 직접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정중히 사과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한 겁니다. 다만 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는 제안이 있었지만 실제 입각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정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에게는 직간접 제안이 있었다는 거군요. 안 의원 입장은 들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 입각 제안 자체도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했거든요.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간접적으로도 다른 루트 통해서도 연락받은 적 없습니다. 사과하려면 저한테도 해야 되는 건데 저 두 분한테만 한 것 같은데요. 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과하지 않은 데 대한 서운함을 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 의원이 통화에서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안 의원도 여기 피해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드루킹 사용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다음에 그 상대방한테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저한테 사과 안 해요. 어쨌든 저 그런 일이 없는데 무슨 목적으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박사라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료 공백 사태 1년. 정부는 의사를, 의사는 정부를 탓하는 동안 현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흉부 외과 전공의가 전국에 6명만 남았는데 이대로는 국내에서 심장 수술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도의 술기가 필요한 대표적 필수 분야인 심장혈관 흉부외과. 현재 남은 전공의는 겨우 전국에 6명뿐입니다. 다음 달 1년차 전공의 2명이 더 들어오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말해서 1년차와 2년차, 3년차, 4년차들이 다 나눠서 그 롤대로 환자를 보고 교수도 같이 또 보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진 상태죠. 점점 쪼그라드는 전문의 숫자도 문제입니다. 의료 정상화가 안 된다면 2026년엔 전문의는 고작 1명만 배출될 위기입니다. 앞으로 더 6개월, 1년 더 버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나라의 흉부외과가 미래가 이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칫 심장 수술을 국내에선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모든 수술방에 반드시 있어야 할 마취과 상황은 1년 새 더 악화됐습니다. 의정 갈등 이후 대형 병원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통증의학과를 개원하면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전공의들까지 없어져 버리니까 마취 인력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거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앞두고 있던 70대 김모 씨는 청청병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부족하다며 병원 측이 갑자기 수술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3시 수술 예정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4시 40분이 돼도 아무런 조치가 안내가 없는 거예요. 응급이 많아서 인력이 딸려서 마취를 못 해주겠다는 통보를 30분 전에 받았대요. 정부의 미흡한 정책 추진 탓에 결국 수술방만 줄줄이 닫히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사이에선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를 하면 된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전공의가 미국으로 갈 땐 대부분 정부 추천서를 받는데 지난해는 예년과 비슷한 37명, 특별히 늘어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 약 100명이 강당에 몰렸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캐나다에서 의사학위, 미국 의사되기 등의 강연을 연 겁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해외로 떠날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천서 없이는 미국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복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을 허용하면서 추천서 발급을 가로막던 족쇄도 풀린 듯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전공의들이 떠났을까? 지난해 정부의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을 받은 전공의는 모두 3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엔 41명, 2023년엔 33명이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의정 갈등 사태를 겪은 지난 1년, 특별히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면도 있고요.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여러 가지의 어떤 도큐멘트들이 필요한데 양식 자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해외 의사로 취업하기 위해선 병역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다만 추천서가 필요 없는 캐나다나 호주 등으로 떠나거나 해외 의사 자격 시험을 보려는 전공의들도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 1년,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의원급인 동네 병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 4,000명은 여전히 병원 밖에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JT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한국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30년 안에 한국이 사라질 수 있다.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정아람 기자가 만났습니다. 1942년생인 짐 로저스는 1970년대 헤지펀드를 설립해 10년간 4,000%에 달하는 수익을 낸 월가의 전설적 인물입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투자처를 찾는 걸로도 유명한 짐 로저스는 국내 한 해양심층수 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또 다른 국내 투자처를 묻는 질문엔 한국의 저출생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What a country with a potential great future. But there is no great future without the demographics being solved.
이대로 두면 30년 안에 한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도 내놨습니다. Somebody has to do something, or there will not be a Korea in 30 years. And actually, I'm surprised because for some reason, Korea doesn't seem too worried and doesn't seem to be doing anything. I'm worried, but Korea's not. 닷컴 버블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굵직한 경제 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짐 로저스는 지난해 미국 주식 등 투자 자산 대부분을 처분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글로벌 증시가 호황을 맞고 있지만 이제 장밋빛 전망은 끝났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ave had great success in the past few years. And when everybody's happy, it's time to be worried. 전 세계를 소용돌이에 빠뜨린 트럼프에 대해선 스스로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묻자 늘 그랬듯 자신의 길을 찾으라고 강조했습니다. Do not listen to me. Do not listen to other people. Stay with what you know. I want to repeat. Hot chips will bankrupt you. JTBC 정아람입니다. 내란 사태 이후 2달 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초유의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 하나하나 사진으로 또 기록으로 남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전 현장을 조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알록달록 자신이 아끼는 것을 들고 나온 집회 참가자를 볼 수 있을까?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그 틈에서 하트가 달린 응원봉이 반짝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들의 이름을 적어서 깃발을 각각 만들어 와서 막 휘두르는 거였는데요. 거리엔 성난 구호만 있었을까? 피켓을 든 한 시민의 표정에서 재치 있게 적은 스케치북 문구에서 계엄의 시간을 거쳐 우리가 느꼈던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곳엔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무대에 올라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에 나올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방구석에만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나오게 됐다. 그렇다고 거리 속 현실을 카메라 앵글에 담는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촬영 당시도 또 지금까지도 극우 세력의 비난과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되게 멱살 잡히고 뭐 외투 앞주머니도 찢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너 중국인이냐, 너 뭐 일단 뭐 믿을 수 없으니까 신분증부터 내놔라, 뭐 이런 상황이니까. 2달 넘게 이어진 시위 현장을 담은 이번 사진전은 현재가 미래를 도울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The photos that show the Koreans really love their country, even though it's so cold, they're still out protesting all night. 작가들은 사진은 살아 펄떡이는 증언으로서 역사의 행간을 채운다고 말합니다. JTBC 조소입니다. 오늘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였지만 날씨는 한겨울 못지 않았습니다. 강원 내륙 지역에 이어 오늘 밤에는 일부 수도권과 충북, 경북에도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은 칼바람이 더 강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12도에 달하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여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대기는 바싹 메마르고 있는데요. 동쪽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북 곳곳으로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서 화재 위험은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6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광주 3도를 보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